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13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국회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였고 이제 20대 국회가 끝이 나는 건데 관심 모았던 과거사법도 통과가 됐고요. 네.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도 처리가 됐습니다. 쭉 어제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국회가 항상 이게 마지막만큼만 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 왜냐하면 서로 싸우지도 않고 처리할 거.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정족수가 조금 부족했던 것뿐인데 네네. 그래도 뭐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거사법도 아마 배보상 문제가 좀 빠진 게 좀 아쉽고요. 뭐 여러 가지 다음에 이제 과거사법과 같이 처리됐어야 될 4.3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것도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에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다가 중단됐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형제폭정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특히 뭐 6.25 전쟁이라든지 이때 이제 민간인 희생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래도 20대 국회가 그래도 유정의 미는 하나 거뒀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 국회 이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치 인생 쭉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기자회견을 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은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의장을 끝으로 정치를 마무리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정치권의 그 관행이었는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지만요. 어쨌든 소회를 밝히시는데 아까 우리 정족수 얘기 나왔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갔는데 약속을 하나 해라. 뭐라 그랬더니 본회의 모든 회의에 빠지지 마라 그랬는데 이분 육선하는 동안 본회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맞아요. 예, 이 정도 정치를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억하는 게요. 저도 대변인, 부대변인 하면서 보면 우리 공보국에 이분이 이제 서예를 좋아하시는데 딱 크게 써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청청, 여여, 야야, 언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답고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답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항상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언론이 언론다움과 그다음에 여당이 여당다움, 야당이 야당다움, 청와대가 청와대다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쭉 살아오신 마무리를 짓는 면이라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조금 이렇게 뜨끔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문희상 의장님은 존재감이 큰 정치인이죠. 이제 선수가 높다고 해서 존재감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통 정치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정치의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시각, 그다음에 친화력 이런 걸 갖추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회의장 되셨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지난해에 공직선거법하고 공수처법 통과되는 동물국회 상황에서 4+1의 기형적인 법률연합체를 방조하고 그대로 방기하신 점은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방조하신 거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통합당 내에서는 당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발을 하기도 했고 네. 그 의장석까지 점거를 하면서 농성도 했고요. 네. 특히 또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또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든 공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국회 내에서의 그분의 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소화해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 대한민국 국회의 수십 년 전통이 작년 한 해 동안 망가진 측면에 대한 부분은 공과를 논할 때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 현 부위원장께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좀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부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 두 번이나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은 20대 국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법안 처리가 36%, 19대 국회 때 42%에 비하면 역대 최저치인데요. 그걸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33개의 법안이라도 통과된 것은 현 부위원장 말씀처럼 저는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법안들, 헌법 불합치 법안들 이런 걸 처리를 잘 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재계에서 요청한 11개 법안 중에 경제와 관련된 11개 법안 중에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전자서명법만 통과가 되고 예를 들면 탄력 근로 확대 문제라든가 주 52시간 문제, 최저임금제 보완 법안 이런 부분들은 다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1개 안건이 2시간 40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그동안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 정도만 처리를 했어도 지금 이렇게 폐기되는 법안들이 많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인 20대 국회에 한번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20대 보통 이제 자동 폐기되는 법안들이 한 10,000개는 됩니다. 보통 수천 개의 법안들이 쭉 이어오다가 회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뭐 36%밖에 안 된 것은 매우 아쉽죠. 아쉽지만 어쨌든 급하게라도 급한 것들 한 건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20대 국회는 사실은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20대 국회의 성격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20대 문재인 대통령 여야가 교체가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여야가 교체가 되고 난 뒤에 극단적 진영 대결 투쟁, 협치의 기반이 깨진 게 20대 국회의 전반적인 성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다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장관급 인사 23명을 임명 강행을 하셨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진 국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국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입법부, 행정부의 견제 균형이 많이 깨진 20대 국회였다라는 평가가 좀 주목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도 아마 가장 큰 분기점은 아마 탄핵이었던 것 같아요. 그 탄핵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아마 지난번 패스트트랙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마 21대 국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20대 국회 과오를 좀 범하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지금 선거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도 저는 손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330일이나 걸리는 게 패스트트랙 맞느냐. 그다음에 결국 어찌 보면 일하는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여야 간에 만약에 대화 타협이 협상이 중요한데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20대 국회의원들은 밖으로 뛰쳐나갔단 말이죠. 보이콧도 20번이나 했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21대 국회는 원 협상도 구성 중요하지만 초기에 어쨌든 이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 사이에서 이게 오래 걸렸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이제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손봐야 될 제도들이 많이 있어서 먼저 저는 손보는 게 아마 20대 국회의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검찰이 정의연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의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경찰의 사건을 인계를 하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제 수사를 먼저 시작을 네네.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어찌 보면 이제 행안부에서 이제 감사를 한다 그랬고 그러니까요. 외부 감사를 받겠다 그랬으니까 정상적인 수준이라 본다면 이제 그런 검사를 거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이제 압수수색을 가는 건데 왜냐하면 사법 절차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가져가 버리면 그걸 싹 갖고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감사라든지 외부 감사는 진행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혹이 지금 빨리 해소돼야 될 측면도 있고 사실은 수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장부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돈 받았다는 계좌는 압수수색 아마 영장 발급 받을 텐데 쭉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기업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많은 돈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사건 파악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아마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30일부터는 이제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불체포 특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전에 수사를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최고위 회의 이후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는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최고위까지는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감사 받고 그다음에
정부의 어떤 감사를 받은 다음에 사실관계라는 거는 지금 의혹 제기하고 있는 횡령이라든지 아니 배임이라든지 혐의가 드러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그 감사 결과를 보겠다 이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상황이 좀 달라졌죠.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소환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처분을 하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그 후에 어쨌든 당에서도 조치를 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유독 이번엔 침묵이 좀 긴 것 같은데 좀 어떤 얘기는 없습니까? 이게 아마 언론에서는요, 이게 뭐 이해찬 대표가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이제 돈의 횡령 문제도 있지만 30년 동안 위안부 활동, 그 위안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도 있지만 저는 이게 아마 일본과의 관계 문제도 엮여 있어요. 우리가 식민지배 배상하고 위안부 문제 배상하고 사과하고 배상해라. 이게 어찌 보면 큰 틀로 해온 건데 이 어찌 보면 이 회계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게 다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아마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서 계속 뭐 이 소녀상이라 안 하고 위안부상이라고 하면서 철거해라. 그다음에 위안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더 가면은 저는 아마 식민 지배를 부인하는 걸로 또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어떤 이런 돈 문제, 회계 문제를 밝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민주당의 결단도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좀 현 부위원장께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엄호하는 분위기가 더 대세였다고 네네. 한다면 지금 좀 기류가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제 최고위에서도 사실 김혜영 최고위원이 네네. 또 그와 반대되는 입장을 또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계점에 다다랐다라는 뭐 노웅래 의원의 발언도 있었고 당 내에서 관련된 분위기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혹만으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양정숙 당선인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였고 정의당에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 문제도 있고 공천 과정에 어떤 뭐 거짓말 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이분의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개인이 예를 들어서 회계 뭐 자기 쓴 게 아니라 이게 단체와 관련된 거고 그 단체 하는 역할이라는 게 위안부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그 두 가지 측면 우리 당에서 직접 공천 과정에 하지 않았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그럼 것 아직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뭐 국정조사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처음에는 회계 부정으로부터 회계상의 절차 문제로부터 제기가 예. 되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안성 쉼터 문제,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은 문제, 또 본인의 주택 구입, 딸 유학 자금 문제, 개인 재산 축적의 문제 이렇게 가고요. 심지어는 뭐 김복동 할머니 뭐 우간다 센터 문제, 뭐 오늘 아침 신문에는 탈북자 북한으로 돌아가라 해유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계 절차상의 문제였으면 행정안전부나 국세청이나 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 영역으로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이후에 추가 의혹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사건이 회계부정의 문제에서 사기, 횡령, 배임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예. 국민의 정서도 극도로 악화되었고요. 그래서 검찰이 재빨리 수사에 나선 것도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민주당은 처음의 회계 절차상의 문제, 단순한 실수의 문제로 계속 이 문제를 재규정하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177석으로 새롭게 거대 여당이 되어서 21대 국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 문제를 방어하지 못하면 핵심 지지 기반인 시민단체나 시민운동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걸로 염려하는 시각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조국의 재판으로 대응의 프레임을 짜서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률적 사안이기도 하지만 이미 국민 정서와 관련된 정치적 사안으로 크게 비화가 됐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안이 된 부분을 당이 입장을 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한 실체 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뭐 국정조사라든가 국회 내에 다른 그걸 통해서 접근하는 게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통합당은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이 관련된 국정조사 카드 계속 좀 거론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의결 정족수 문제도 이렇고 과반 이상의 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발의는 할 수 있는데 통과시키는 데는 그러니까요. 한계가 그럼 이 부분은 명백히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접근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국민 정서가 극도로 분노에 차 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방어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결국은 알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예. 민주당에서 뭐 방어를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뭐 이 수사 진행 중이잖아요. 이런 걸 뭐 방해할 생각 전혀 없고요. 아마 회계 투명성은 누구든지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건 보수 진보라든지 이걸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이고 지금 아마 뭐 국정조사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는 아마 국정조사 추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사실 야당이 뭐 정족수 때문에 국정조사 하거나 말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수사 상황이기도 하고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단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처럼 뭐 여가부라든지 아니면 행안부도 할 수 있지만 과연 시민단체의 문제, 물론 거기도 지원받은 금액도 있습니다만 시민단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국정조사가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아마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지 뭐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토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아니다라고 얘기 나온 걸로 저는 어저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지난 19일에 이용수 할머니를 한 10분가량 독대를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눈물도 서로 흘리기도 했고 안아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좀 언론에서의 뭐 보도되는 기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사과와 화해가 된 것 같았는데 다른 언론사의 이야기를 또 보면 용서는 없다. 25일 기자회견에서 뭐 밝힐 내용들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기자회견에서 그럼 이용수 할머니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회계 투명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의연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라는 거였습니다. 문제 있는 것을.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 입장에서 할머니 중심으로 조직의 활동을 재구성해서 반성하고 새롭게 가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윤미향 당선인뿐만 아니라 정의연은 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한 뭐 반성이나 사과나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요. 새롭게 그 부분을 재조정하려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단순한 뭐 절차상의 실수였다 이렇게 나오면서 요번에 할머니 찾아뵙고 감정적으로 호소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25일 날 기자 그 회견을 예고한 것은 그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활동 전반에 대한 그 재검토와 절차상의 그 재조정을 통해서 할머니들 중심으로 법대로 해라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분 만나고 난 뒤에 여건 전반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된 듯이 마무리된 듯이 하는 그 상당히 온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나오고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그 시점을 전후로 달라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할머니의 반박 심리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걸 촉구하는 발언을 또 하기도 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일단 이 사건의 큰 틀로 본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시장 출마 전후에 사건이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건으로 아마 기소가 됐었어요. 5만 달러로 기소되다가 그게 이제 뭐 의자가 받아는 이러면서 이제 무죄 분위기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수사가 된 건데,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다 9억을 줬다 그랬는데 이제 1심에서는 증인으로 나와서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같으면 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고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인데 어차피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선거 붙은 과정이었는데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설령 어떤 혐의가 있다 해도 수사 들어가서 거의 어찌 보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거든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를 처음에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지금 당장 이거를 뭐 재심을 청구하거나 이럴 단계는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비망록에 나왔던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검찰이 주장을 하는 내용을 보면 비망록에서 언급했던 그 말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 당시에 증거로 올라갔던 내용이다. 네네. 그것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이런 유죄가 판결이 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미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유가 안 된다. 재심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증거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뭐
증언이 위증이라든지 증거가 위조됐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재판에 제출 안 된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은 사실 일리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재심 청구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봐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의 수사 의도가 뭐였느냐.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어찌 보면 굉장히 벌어져 있었는데 그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 단순히 비망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증인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자. 재심이라든지 법적인 절차는 그다음에 맞아봐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할 때 이 사건 얘기가 나와요. 2번이나. 왜냐하면 이게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한 당시에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박근혜 청와대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법원이 사실 어찌 보면 파기환송할 수 있던 사건인데 재판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밝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통합당 입장은 어떤가요? 아니 한신근영의 그 박만호 전 대표의 진술 번복은 사실 1심 재판 진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 비망록과 관련된 내용이 재판의 내용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거거든요. 2013년 2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기록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예. 2년 징역을 했던 거고요. 2015년 대법원에서도 13분의 대법관 판사들이 전원이 2년 징역 확정에 동의를 한 그런 사안이고 네. 그 번복 사안 때문에 한만호 전 대표는 한명숙 총리 재판이 끝난 이후에 위정 혐의로 다시 재판을 2016년, 17년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미 증거 제출이 돼서 같은 거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에 비망록 논의가 재심 청구의 사유가 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정치적 공세의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 자체도 재심의 수순을 밟아서 가기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재심의 수순을 밟아서 갈 수 있으면 이미 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짧게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예,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뭐 지금 당장 재심 얘기는 아니고 3억하고 9억은 갈렸습니다. 3억에 대해서는 저는 일치했지만 6억에 대해서는 8대5로 갈렸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